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 형사 3이 죽었다는 외딴 시골 한 영화 세트장에서 출연 배우 하나가 촬영 중 갑자기 죽으며 시작됩니다. 촬영 내내 형사 3이라 불리우던 단역 배우의 죽음을 둘러싸고 촬영 스태프들 사이를 종횡무진하며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 역시 단역 배우 범인 3인데요. 영화 세트장의 여러 상황들을 스토리 속에 잘 녹여냈다 싶었더니 이 소설을 쓴 정재환 작가가 한국영화교육원을 졸업하고 방송 PD와 시나리오 작가로 일한 경력이 있더군요. 단편 추리소설임에도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마지막 반전까지. 오늘의 오디오북 형사 3이 죽었다. 저와 함께 들어볼까요? 형사 3이 죽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제작부 박 부장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밖은 막 떠오른 해가 힘겹게 어둠을 극복하는 중이었고 나는 성해가 가득 낀 차창 밖으로 막연히 시선을 두고 있었다. 운전 중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박 부장이 통화 상대에게 대물었다. 형사 3이 죽었다고? 처음엔 그 말이 그저 형사 3이 죽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뜻인 줄 알았다. 하지만 뒤이어 들리는 그의 당혹한 어조가 형사 3이 영화 속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죽었음을 충분히 짐작했다. 짧은 답을 몇 번 더 하고 전화를 끄는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큰일 났네. 나와 함께 뒤에 타고 있던 단역들 중 주민 1이 재빨리 물었다. 누가 죽어요? 형사 3이 죽었다고 하네요. 에? 왜요? 이번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주민 2가 놀라 물었다. 어젯밤에 술 마시는 장면 촬영하는데 형사 3이 마시던 소주 안에 농약이 들어가 있었대요. 참나, 이게 무슨... 차 안은 형사 3이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말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형사 3 나이가 몇이냐, 자식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나 역시 이전 현장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애도가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 이번 영화에서 범인 3 역할을 맡은 나는 오늘 밤 예정된 내 촬영 분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쩌면 이 일로 영화 제작이 아예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다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진눈깨비에 젖은 황량한 밭과 홀로 쓸쓸해 보이는 외로운 집들만 차갑게 나를 스쳐 지나갔다. 문득 무명 배우는 죽어도 이름이 아닌 형사 3으로 불리우는구나 싶어 쓴침을 한번 삼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내에 연극제가 있었다. 선생님의 지시에 우리 반도 고전을 하나 골라 연극을 준비했다. 내가 어쩌다 그 역을 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나무였다. 온통 밤색으로 칠한 종이를 몸에 두르고 조잡하게 만든 초록색 잎사귀를 손에 든 후 나무랍시고 뒤에 가만히 서 있는, 그게 내 생애 첫 번째 맡은 역할이었다. 우리 반 차례였다. 앞에서 연기하던 아이 중 하나가 과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그만 뒤에 서 있던 나를 덮치며 내 발을 세게 밟았다.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통증에 나는 그만 나무의 본분도 있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앞에 있는 수백의 또래 관객들이 일제히 나 하나만 바라보며 깔깔 웃었다. 통증이 싹 물러나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나를 감싸 온몸이 녹았다. 비록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배우의 꿈을 갖게 하는 데에는 한치의 모자람도 없었다. 짙은 잿빛의 아스팔트를 30분 정도 더 달려 로케이션 장소인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스포츠 머리를 한 젊은 제작부원 하나가 우리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상관을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박 부장에게 그가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보고했다.
새벽에 들이닥친 경찰들이 이미 현장을 한 차례 휩쓸고 갔으며 영화의 주연 배우는 형사 3의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 감독과 조연출 및 일부 스태프들은 경찰서에 가 있어 현재 촬영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그의 보고를 들으며 마을 초입으로 걸어 들어가자 어제 그 사건이 벌어진 작은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의 모든 게 어젯밤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피사체 없이 멀뚱히 서서 싸늘한 바람을 고스란히 맞는 카메라. 해가 더 밝았지만 여전히 높이 걸린 조명. 평상이 낭자한 음식 찌꺼기와 정자를 사각으로 둘러친 경찰의 통제선이 어제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말하고 있었다. 잠시 정자를 둘러본 우리는 곧 제작진이 쉼터로 빌렸다는 마을의 한 강당으로 향했다. 그곳 옥상은 오늘 밤 촬영이 예정된 장소이기도 했다. 정자로부터 걸어서 약 5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강당은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어 한껏 외로운 느낌을 풍겼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흔적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누리끼리한 외벽은 갈라지고 벗겨져 보기 흉했고 그 아래로는 잡초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경첩에 녹이 쓸었는지 회색 철문을 열자 기분 나쁜 삐거덕 소리가 났다. 그 안의 광경도 바깥과 다를 바 없었다. 투박한 검은색 커튼과 앉으면 그대로 부서질 것만 같은 낡고 긴 나무 의자들이 강당 안을 둘러쌌다. 천장에 드문드문 달린 전등은 수명을 다했는지 그 광질이 음침했고 뭐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도 가득해 그 안에 들어선 나는 대번에 기분이 불쾌해졌다. 강당 안에는 몇몇 스태프들과 단역이 아침 댄바람을 피해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고개를 두리번거려 누군가를 찾아낸 박 부장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평소라면 조연출을 찾아 다음 지시를 받았겠지만 그가 없는 관계로 우리는 강당에 들어가서 그의 뒤를 따랐다. 박 부장이 찾아간 사람은 장발을 한 미술팀 실장이었다. 그는 손에 든 작은 나무판지 하나를 허공에 보란 듯이 흔들며 앞에 세운 팀원들을 한창 닥달하는 중이었다. 누구야? 긴장 안 하냐? 평소에 정신을 놓고 다니니까 뭘 칠한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만지지. 이러니까 사람이 죽어 안 죽어. 한 면 전체를 빨갛게 칠한 나무 판자는 기퉁이의 한 부분만 나무색이 드러나 있었다.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빨간 페인트를 칠했는데 누군가가 그게 다 마르기도 전에 실수로 만진 모양이었다.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제 벌어진 일 때문인지 내 눈에는 그가 공연한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다가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린 그가 박 부장을 알아보고는 금방 올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라는 박 부장의 말에 그가 하소연하듯 어제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제 낮에 강당 옆 들판에서 주인공 이미지 컷이 있었거든요. 준비 다 하고 촬영 들어가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더니 잡초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와서 다 보셨으면서 갑자기 딴소리 하신 거죠. 배경이랑 앵글을 바꿀 수도 없고 촬영 딜레이 돼도 좋으니까 잡초를 좀 제거한 다음 찍어야겠다고. 아시잖아요, 그 성격. 아무튼 사람 붙어서 언제 하나하나 뽑아요. 풀샷인데. 조연출이랑 상의해서 아예 녹약을 치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미경이한테 미경이요. 우리 팀 막내요. 근처 농가 가서 농약을 좀 빌려오라고 했어요. 다시 돌려주기에는 농가가 꽤 멀리 있으니 아예 빈병 하나 가져가서 거기에 농약을 담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생각 없이 소품으로 준비해온 병 하나를 갖고 간 거예요. 예비도 있으니까 제 딴엔 문제될 거 없다고 한 건데 걔 생각대로 농약을 담은 병은 다 쓰고 버리면 되니까 촬영에 문제될 일은 없었어요. 빌려온 농약을 분무기에 담고 다 쓴 병은 미경이한테 주고는 혹시라도 소품이랑 섞일까 싶어서 바로 버리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미경이가 강당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 병을 버리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촬영했을 빈병에 섞였는지 술 마시는 장면을 찍다가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후 이어진 둘의 대화까지 정리해서 본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어젯밤 정자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술팀에서 미리 특정 제품의 소주병 몇 개를 준비해 가져왔다. 그 제품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지방에서만 팔았던 것으로 영화 속 시대와 배경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 감독이 특별히 미술팀에 주문했던 것이다. 촬영에 쓰인 소주병은 총 8병. 그중 7병은 다 마신 것처럼 빈 상태로 평상 위에 올려두고 단 한 병에만 실제 소주를 채워 술 마시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유일하게 소주를 채운 빈 병이 어찌된 일인지 농약을 담았던 그 병이었던 모양이다. 만약 소주가 아닌 물이 섞였다면 이상한 맛을 느낀 형사 3이 바로 뱉었을지 모르지만 알코올과 섞인 극소량의 농약은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는 연거푸 잔을 비웠고 결국 10번째 테이크까지 진행한 촬영이 끝나자마자 도사물을 한가득 쏟아내며 고통스러워하다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중간중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그걸 반추해 볼 새도 없이 강당에 지역 경찰 하나가 들이닥쳤다. 다른 용무로 강당을 찾은 듯 보이는 그가 스태프들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내용 몇 가지를 먼저 털어놓았다. 형사 3이 마신 농약은 티스푼 반 정도의 양만 해도 치사량인 제품이다. 그 위험성 탓에 몇 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건 물론이고 이미 사서 가지고 있는 것도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워낙 그 효과가 탁월해 이미 대량으로 구입한 농가에선 몰래 다른 병에 담아 쓰고 있는 흔한 농약이다. 현장의 모든 병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형사 3이 마신 술이 담긴 그 병 하나에만 농약 성분이 검출된 걸로 보아 그 농약을 담았던 병이 그대로 소품 안에 섞인 걸로 보인다. 설명을 마친 경찰이 이번엔 스텝에게 물었다. 그 김미경 씨라는 분이 미술팀이라고 했나요? 미술팀 실장이 대뜸 나서 대답했다. 네, 우리 막내예요. 경찰이 이제 그를 보고 물었다. 그 죽은 남자 배우랑 김미경 씨 사이가 이상하고 그렇진 않았습니까? 그 의심이 역력한 질문을 듣자마자 실장이 성난 표정으로 쏟아냈다. 아니, 말도 한번 안 섞어봤을 텐데 무슨 사이가 어쩌고 어째요? 그 미경이는 대체 왜 끌고 가서 그럽니까? 걔가 농약이 담긴 병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 겉에 있던 배우 스태프들 다 봤습니다. 그저 연예인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이유로 처음 영화 스텝 된 여자인데 아니 그 조그만 애가 무슨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출본 하나도 나서 함께 그녀를 변호했다. 맞아요. 미경이도 일이 그렇게 되고 나서 계속 우리한테 그 말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병 버린 거 다들 분명히 봤으면서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미경이가 아니고 다른 누가 그 병을 바꿔치기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마침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조명팀의 누군가가 나 대신 말했다. 누가 일부러 병을 바꿨다고 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빈병 8개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술을 채웠는데 그게 그 농약이 들어있던 병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완전히 우연이잖아요. 그 빈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주를 채운 건 감독님인데 그럼 거침없이 말하던 그가 덜컥 말을 멈추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면 병을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꾼 그 병을 선택해 그 안에 술을 채워야 한다. 이 범죄는 그제야 비로소 완성된다. 방금 스태프가 말한 대로 그 중에 한 병을 선택해서 술을 채운 사람이 감독이라면 적어도 미술팀 김미경보다는 그가 더 유력한 용의자다.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더 치명적인 우연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듯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금 다 조사 중입니다. 그는 어제 사건이 일어난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을 가져가야 한다며 뒤늦게 용건을 말했고 촬영팀 중 누군가가 원본을 복사해 주겠다며 그를 강당 한 구석으로 안내했다. 기다리는 동안 간이 탁자 위에 있는 노트북으로 나를 포함한 몇몇이 문제의 그 장면을 다시 돌려봤다. 시나리오상 그 장면이 나오게 된 경위는 이렇다. 서울의 특수부 형사팀이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연쇄 강도 살인사건을 추적한다. 끈질긴 수사로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던 중 영화의 주인공인 형사팀장의 아내를 범인 패거리의 누군가가 경고처럼 살해한다. 이후 형사직을 비롯해 모든 걸 내려놓은 형사팀장은 강원도로 와서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옛 팀원들이 시골 마을에 있는 그를 찾아오고 오랜만에 재회한 그들은 마을의 한 정자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신다. 장면이 시작되면 형사일은 비틀거리며 오줌을 누러간다. 형사이는 만치의 테이블에 쓰러진다. 형사팀장은 형사 3의 빈잔에 소주를 따른다. 평소 그를 존경에 따르던 형사 3은 괴로운 표정으로 연신 소주를 들이킨다. 남자답게 잘 생기긴 했네, 장현이. 경찰이 모니터 속 형사팀장을 보고 눈치 없는 말을 던졌다. 주인공인 형사팀장 역할은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 장현이 맡았다. 경찰의 말에 모두가 잠깐이나마 장현을 쳐다봤지만 나만큼은 형사 3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딱할 정도로 연기를 못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팀장님. 술잔을 비운 후 하는 그 단 한 줄의 대사를 제대로 소화 못해 테이크는 점점 늘어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독배를 들었다. 어설픈 그의 연기가 그의 죽음을 재촉한 셈이다. 테이크가 끝날 때마다 짜증스럽게 외치는 컷 소리에 감독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감독의 눈치를 살피는 형사 3의 얼굴에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쳤다. 중고교 시절에는 나보다 더 강렬하게 배우를 염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때는 열의가 곧 역할이었기에 나는 늘 주인공이었다. 연습은 즐거웠고 무대는 황홀했고 극이 끝난 뒤에 오는 유명세에 행복했다. 그때 나는 분명 내가 주인공인 세계에 살았다. 그 세계는 성인이 되자 와르르 무너졌다. 그제야 마주한 바깥 세상엔 연기에 미친 놈들이 가득했다. 우물 안에 있을 때야 내가 꽤 잘난 얼굴인 줄 알고 거들먹거렸지만 바깥으로 나오니 나보다 더 건방지게 굴어야 할 인물들이 차고 넘쳤다. 열정도 재능도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구석이 없게 된 나는 더 이상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회사원 1과 상사의 뒷말을 했고 군인 2가 되어 험한 산을 올랐고 양아치 3과 함께 땅바닥에 침이나 뱉었다. 감독보다는 조연출의 지시를 받았고 그마저도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내 촬영 시간이 미뤄지게 되었다는 통보가 거의 전부였다. 어쩌다 대사라도 하나 있는 역할을 맡으면 그 한마디로 누군가의 눈에 들길 바라며 수천 번을 웅얼거렸다. 나 역시 저 독배를 기꺼이 받았을 거다. 문득 형사 3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라면 범인이 꽤나 영리한 방법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기 연출을 지독히 하기로 유명한 감독이 실제 술을 마시고 연기하자고 제안할 걸 예상해 독의 맛을 숨겼고 감독의 말이라면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 단역 배우의 성향을 이용해 그 독배를 기꺼이 받게 하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 촬영하는 영화 제작의 특성을 활용해 연거푸 그걸 마시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영화라는 이름 뒤에 숨었다. 내가 그 치밀한 수법에 감탄하는 사이 8번째 테이크에서 대본에 없던 즉흥 연기가 나왔다. 평상에 엎드려 있던 형사이가 몸을 천천히 일으키더니 농약이 들어있는 술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따르려고 했다.
그 순간 모니터를 지켜보던 모두가 실제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탄성을 내며 긴장했다. 다행히 그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주인공인 장현이 "넌 그만 마셔" 하며 그를 제지하는 즉흥 연기로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형사인은 몸을 흐느적거리며 다시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려 했고 장현은 재차 그걸 말렸다. 그제야 형사인은 평상 위에 다시 엎드렸다. 누군가가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야, 장현이 사람 하나 살렸네. 나만 그렇게 봤던 것일까? 내 눈에는 그때 장현이 더없이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둠의 찌꺼기조차 싹 가신 아침이 되자 강당 앞에 파란색 밥차 하나가 등장했다. 차를 꾸민 모든 장식은 물론 함께 나타난 젊은 여성들의 옷 색깔도 모두 파란색이었다. 밥차는 극성스럽기로 유명한 장현의 팬들이 돈을 모아 준비한 거였다. 장현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라 그들의 컬러 역시 그것이 됐다. 모든 게 무채색인 시골 풍경 한가운데 저 혼자 새파란 밥차를 보고 있자니 나는 필요 이상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현장 분위기가 어딘가 썰렁한 걸 의아하게 여긴 그녀들에게 스테파나가 어젯밤 벌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해줬다. 파란 그녀들은 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어쩌면 오늘 장현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금세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들이 그렇게 받드는 탑스타 장현도 처음엔 그저 그런 아이돌이었다. 시원한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도 인물은 연예계에 수두룩했다. 아이돌로는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후에 팀을 나와 배우로 전향했지만 그럼에도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기사 하나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한 불량 학생 무리에게 괴롭힘 당하던 왕따 여학생을 장현이 몸싸움까지 해가며 직접 구했다는 기사였다. 한동안 어디를 가나 그 이야기였다. TV만 틀면 그가 나왔다. 심지어 뉴스에도 나왔다. 그 기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뒤바꿨다. 정의로운 국민 청년 이미지를 갖게 된 그는 그의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까지 시기적절하게 터지면서 일약 탑스타가 됐다. 그 후로는 하는 영화마다 부르는 노래마다 장현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었다. 아니 내가 볼 땐 그때부터는 잘 될 일만 그에게 돌아갔다. 학창시절 지역에서 유명한 문제아였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하는 잡음도 잠깐 들렸지만 거대하게 커진 그에게 작은 상처 하나 내지 못하고 소멸했다. 나는 밥차 앞에 세워진 그를 본떠 만든 입간판을 마주봤다. 33인 그와 나는 동갑이다. 나 역시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졌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키는 그보다 내가 조금 더 크다. 연기? 그 누구도 내가 그보다 한 수 아래라고 말할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세계에서 살까? 나는 그걸 그저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 박 부장이 이미 온 밥차를 돌려보낼 수도 없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권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밥차 앞에 차려진 간이 테이블을 채웠다. 온통 파란 게 영 불쾌했지만 허기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나 역시 밥과 반찬을 떠가지고는 구석자리에 앉아 입안에 음식을 밀어넣었다. 그때였다. 강당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불쑥 나타나더니 뒷좌석에서 두 사람을 토해내고는 오던 길 그대로 되돌아갔다. 둘은 어젯밤 촬영에 참여했던 형사 1과 2였다. 지친 표정의 형사 2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강당으로 향했지만 형사 1은 그대로 밥차로 향하더니 식판 하나를 집어들고는 수북하게 음식을 쌓았다. 새벽에 나와 같은 차를 타고 왔던 주민 1이 그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손을 번쩍 들어 그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그걸 본 형사 1이 주민 1의 테이블로 냉큼 와서 앉았다. 아주 타이밍 좋게 왔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거야? 형식적인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형사일은 결국 스태프 중 하나의 과실이 아니겠냐며 음식만 줄기차게 입에 넣었다. 글쎄, 그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주민일이 밥을 뜨다 말고 다시 형사일에게 말을 걸었다. 근데 참, 시나리오 보니까 원래 형사 2가 술 먹던 역할이던데.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훔쳐듣던 나는 급히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를 뒤졌다. 과연 그의 말대로 원래 술을 마시는 역할은 형사 2였다. 형사 3은 평상에 엎드려 자는 역할이었다. 둘의 역할이 바뀐 것이다. 형사 1이 입안에 있는 음식을 우물거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아침에 감독이 스태프들한테 그러대. 오늘 밤에 형사 2, 3 역할을 바꿀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라고. 갑자기 왜? 역시 감독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1이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장현이 부탁했지 뭐. 장현이 왜? 형사 3이랑 둘이 같은 소속사야. 친한 친구고. 흔한 일이다. 톱스타가 출연하는 영화에 같은 소속사 배우가 마치 딸린 상품처럼 들어가 없던 역할도 대사도 생기는 일들. 특히나 이렇게 클리셰투성인 시나리오에 첫 작품 이후로는 하는 영화마다 말아먹는 감독에 믿을 거라곤 오직 장현이라는 톱스타 하나뿐인 영화에선 그보다 더한 요구를 해도 제작사는 거부하기 힘들다. 일단 영화는 찍고 봐야 하니까. 이 바닥에 오래 있는 동안 그런 일을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유독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당연하다. 그 요구 하나로 죽을 사람이 바뀌었다. 강당 구석에 자리 잡은 나는 스마트폰으로 장현이 속한 소속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배우 명단에서 형사 3의 얼굴을 찾았다. 그의 간단한 이력이 나와 있었다. 이름은 박성진, 나이는 33, 연기 경력은 2년. 그동안 그가 출연했던 작품들의 목록을 보니 하나같이 장현이 주인공인 영화였다. 그의 이력 중 날 멈칫하게 만든 게 하나 더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다. 동년배인 그를 학교에서 보지 못한 걸로 봐선 그의 전공이 연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뒤로 다가온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하고 건드렸다. 조연출이 없어서 이름도 모르네. 범인 삼님이죠? 쇼컷을 한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청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전날 현장에 구경차 온 그녀는 사건이 터지자 혼자만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대로 눌러앉았다고 한다. 이따 밤 촬영에 대사 하나만 바꿔요. 내 옆에 앉은 그녀가 날 찾아온 용건을 시원하게 밝혔다. 나는 내 대사를 바꾸는 것보다 오늘 밤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촬영해요? 하겠죠? 사람이 죽었는데요. 대본을 손으로 휙휙 넘기던 그녀가 내 물음에 귀찮다는 듯 덧붙였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장현의 출연본 촬영은 모두 끝난다. 당장 내일부터 약 2달간의 해외 투어 콘서트 계획이 있어 그는 오늘 밤 촬영을 끝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니 오늘 예정된 촬영을 하지 못하면 영화 전체의 제작 일정이 2달이나 미뤄질 뿐만 아니라 제작비도 무시 못할 만큼 추가된다. 중요한 장면이라 안 찍을 수는 없으니 분명 오늘 촬영에서 끝낼 거라고. 그녀의 말대로라면 나도 딱히 나쁠 건 없었다. 오늘 밤 촬영부는 이 영화에서 하나뿐인 내 대사가 있는 장면이니까. 그녀가 들고 있던 대본에 무언가를 갈겨 쓴 후 내게 내밀었다. 내 대사는 이렇게 바뀌었다. 비굴한 표정으로 살려줘. 오늘 밤 촬영 예정인 장면은 건물 옥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다시 뭉친 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 1, 2, 3을 검거한다. 경찰의 신분을 내던진 그들은 한 건물의 옥상을 치조실처럼 사용해 그들에게 보스의 정체와 행방을 묻는다. 그때
내가 장연하게 하는 대사는 네 아들은 무사할 것 같냐? 그 뒤로는 내 말을 듣고 흥분한 장연이 긴 대사를 하며 되려 나를 위협한다. 상투적인 대사지만 나는 그 상황만큼은 꽤나 마음에 들었다. 어쨌든 주인공과 대사를 주고받으니 짧은 시간 나를 드러내기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간 수없이 연습하며 여러 톤을 준비했던 그 대사가 지금 막 바뀌었다. 나는 마음속 끓어오르는 불덩이를 찍어 누르며 내 곁을 떠나려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어쩌면 내게 미안할 법도 한데 그녀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실토했다. 장현 배우,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도저히 연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래요. 원래 장면 마지막에 긴 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도저히 마음이 심란해서 그건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나리오 좀 수정해달라고. 한마디로 탑스타의 편의를 봐주려 단역에 하나 있는 대사를 바꾼 것이다. 방금 막 그녀가 휘갈긴 내 대사를 노려봤다. 지금껏 내가 해왔던 그 어떤 대사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장담하건대 나는 치열하게 살았다. 방구석에 처박혀 담배 연기나 내뿜으며 세상이 어쩌니 예술이 어쩌니 나불대지 않았다. 누구보다 더 이 현실에 똑바로 발을 붙였다. 그런 내 앞에 끈질기게 나타나 추악한 이빨로 날 물어뜯는 괴물은 역시 돈이었다. 연기를 해서가 아니라 연기를 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 변동이 잦은 촬영 일정 탓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은 할 수 없었다.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공사 현장만한 일터가 없었다. 발이 얼고 살이 텄다. 이른 새벽 무거운 포대를 지고 허리가 휘면서도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디며 밤에 할 대사를 중얼거렸다. 우습게도 나는 그런 날을 다그쳤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 끼니를 굶어 모은 돈으로 무술과 악기를 배웠다. 나는 그렇게 현실을 존중했지만 그건 방금 또 나를 배신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장연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강당 옥상에 올랐다. 한 현장에서 하루 차이로 형사 3과 범인 3이 연달아 죽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상상을 하며 옥상문을 열었을 때 난간 한편에서 대사 연습을 하던 형사 2와 눈이 마주쳤다. 많이 봤는데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나는 그의 곁으로 가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가 살짝 고개 숙여 내 인사에 답했다. 내가 뻔한 서두를 꺼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는지. 영화 찍다가 사람이 죽고. 그쵸? 그는 귀찮다는 표정만 지을 뿐 뻔한 대답 하나 하지 않았다. 오기가 생겼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나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괜히 빈말을 꺼내 그의 대답을 유도했다. 촬영본 봤는데 그쪽도 큰일 날 뻔하셨어요. 네. 그가 짧은 대답으로 나와 더는 할 얘기가 없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 2번이나 무시당한 나 역시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 그저 먼 산이나 멀뚱히 봤지만 옆에서 쉴 새 없이 들리는 그의 어색한 대사가 자꾸 내 귀를 찔러 혼자만의 시간도 온전히 가질 수 없었다. 참, 이놈이나 저놈이나 연기를 어디서 배웠는지. 저기요, 제가 얼굴 몇 번 보지도 않은 사이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대사는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뜻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가 나를 무표정으로 쳐다봤다. 실수했나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다. 글로 배우고 말하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거 토시 하나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해도 대사가 전달하는 의미랑 같으면 그게 더 맞는 거죠. 아저씨, 연기 몇 년 했어요? 형사 이의 질문에 멍청하게도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20년이요.
왜요? 그쪽은요? 4년요. 그럼 이 영화에서 아저씨 대사는 뭐예요? 머뭇거리던 나는 그와 눈도 못 마주치고 머저리같이 웅얼거렸다. 살려줘. 20년 연기했는데 대사가 살려줘 하나의 사람 조언을 내가 따라야 해요?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하려다가 대려 한 방 먹은 나는 그에게 고개를 돌리고 먼 산만 바라봤다. 뜬금없이 그에게 산 이야기를 꺼낸 나는 곧 스스로가 우스꽝스러워 웃음이 터졌고 그 역시 그 상황이 우스웠는지 나를 따라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 한 방에 대면대면했던 우리 관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졌다. 우리는 이어 다녀끼리 고개 끄덕일 수 있는 대화들을 나눴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호칭까지 편하게 했다. 내가 그보다 3살 많았다. 네가 원래 그 역할이었다면서?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행이지. 뭐 다행인지 개 같은 건지. 참, 아무튼 친구는 잘 두고 봐야지. 슬며시 웃던 그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의외의 말을 꺼냈다. 근데 실은 둘이 친구라기보단 관계가 그랬어요. 장현이 쫄쫄 매더라고요. 왜? 약점이라도 잡혔나? 내가 농으로 던진 말에 형사이가 진지하게 답했다. 네. 단단히 잡혔던데. 의외의 대답에 놀란 내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가 곧 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번 영화하면서 형사팀끼리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나야 좋았죠. 장현이랑 친해지면 나쁠 거 있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알았어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근데 한때 장현이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학창시절 지역에서 유명한 문제아였다던가 뭐 그런. 그게 진짜 같은 게 가끔 사람이 좀 거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술 들어가면 특히. 근데 형사 3, 그러니까 성진이 형은 더 했어요. 가끔씩 장현을 고압적으로 대하는데 그때마다 장현이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그 사건 기억해요? 장현이 무슨 여학생을 구출해서. 왜? 그게 실은 장현이 어쩌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고등학생 하나를 두들겨 팼는데 걔가 학교 일진이었대요. 마침 그 자리에 괴롭힘 당하던 여학생도 함께 있어서 소속사가 그런 식으로 수습해서 기사가 나간 거래요. 돈 좀 썼다고. 성진이 형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웃는데 그게 좀 민감한 얘긴데도 장현이 뭐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이어하려던 그가 말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다. 내가 참지 못해 막 재촉하려고 할 때 그가 결심했는지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그저께 밤에도 촬영 끝나고 우리끼리 또 정자에서 술 마셨거든요. 넷이 한 10대병 좀 마셨나? 형사 일형은 구석에서 쓰러져 자고 나도 좀 가물가물할 때였는데 어쩌다 둘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죽은 성진이 형이 장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임마, 너 옛날에 내가 가지고 다니던 폴더폰 기억나냐? 검은 거 말이야. 거기 있는 거 내가 한번 까? 그거 까면 너는 씨발. 근데 뭐? 나한테 뭐라고? 다음날 정자에서 할 촬영 준비한다고 스태프들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며 듣는데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장현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꼼짝도 못하고 진짜 뭐가 있긴 있나 싶었죠. 그 성진이 형 연기 전공도 아니에요.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소속사도 당연히 그냥 꽂아준 거죠. 잠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배역이 바뀐 거야? 그런 거죠 뭐. 갑자기 복잡한 사건이 단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그 얘기 했어? 왜 해요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왜긴 왜야. 당연히 해야지. 에이, 연기 그만둘 일 있어요. 괜히 얘기 새어나가서 장현이나 회사 가면 뭐 어쩌라고요. 나랑 같은 처지니까 형한테나 이런 이야기 한 거지. 지금 연기가 문제냐?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
살인이요? 그래, 살인. 누가요? 누구긴 누구야. 장현이지. 증거 있어요? 전날 밤에 그렇게 협박했다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죽었고, 그리고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젠 형사이가 날 다그쳤다. 그리고요. 장현이 농약이 들어있던 병으로 바꾼 거 본 사람 있어요? 장현이 그 바뀐 병에 술을 채웠어요? 병을 바꾼 것도 또 어떻게 바꾼 병에 감독이 술을 채우게 했는지도 나는 몰랐다. 결국 나는 초라한 동의를 구했다. 아니, 그렇지만 의심스럽지 않아?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병에 가서 말해요. 내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의심스럽지 않아? 그 사이 감정이 격해진 나는 그에게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래 뭐. 그렇게 장현이 빨아주고 하면 걔가 너 어디 영화라도 출연시켜줄지 모르지. 똑똑하네 너. 내 말을 무시한 그가 시나리오에 눈을 두자 나는 쓸데없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사 연습은 왜 하냐? 아이씨 진짜. 내 말을 거칠게 밀친 그가 성난 뒷모습을 보이며 옥상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가 사라진 옥상문을 한동안 바라보다 곧 대본을 뒤집어 시나리오를 새로 썼다. 탑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있던 형사 3은 그간 끊임없이 그를 협박했다. 탑스타는 형사 3을 자신의 소속사에 넣어주고 영화에도 여러 번 출연시키지만 그는 점점 더 과한 요구를 한다. 결국 이번 영화에서도 감독에게 부탁해 그에게 대사까지 준다. 탑스타는 생각한다. 형사 3의 존재는 결국 내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가 내 날개를 꺾고 날 추락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그는 목격한다. 한 스텝이 농약에 담긴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을. 그의 파란 마음이 검어진다. 감독의 연출 성향으로 볼 때 아마도 진짜 술을 마시며 하는 연기를 요구할 것이다. 아침에 배역을 바꾼 덕에 술 마시는 역할은 마침 형사 3이다. 강당 옆 쓰레기통에서 아까 버린 병을 몰래 꺼내 강당 안으로 들어가 촬영에 쓸 소주병들과 섞어둔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 여기까지다. 감독이 어떻게 저 병에 술을 따르게 했을까? 혹시 그와 공모한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그 바꾼 소주병에 따르길 기도한 걸까? 아니 그보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그를 의심할까? 나는 형사 3의 죽음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는 증거부터 찾아야 했고 그 증거는 결국 그 순간을 촬영한 장면에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강당 안으로 들어간 나는 모든 촬영본을 담당하는 젊은 남자 스텝 뒤로 다가갔다. 막 점심을 먹고 졸음이 밀려오는지 의자에 앉은 그는 마치 병든 닭처럼 졸고 있었다. 나는 한껏 어두운 얼굴을 하고 그의 옆으로 가 말을 걸었다.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잠이 덜 깬 그가 흐리멍덩한 눈으로 나를 가만히 올려봤다. 실은 성진이가 저랑 같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그 형사 3이. 여전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그가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랫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물고는 이어 말했다. 혹시 그 친구 마지막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좀 볼 수... 그리고 눈물을 꺼냈다. 울먹이는 내 모습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그가 상황 파악이 됐는지 곧 나보다 더 슬픈 표정을 짓고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의자를 내줬다. 멀리서 나를 수상하게 바라보는 형사 2의 눈빛이 느껴졌다.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정자에서의 촬영 장면을 첫 테이크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아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장면들이 사정을 다 알고 봐서 그런지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다. 네 번째 테이크였다. 형사 3이 대사를 더듬어 NG가 났다. 막 평상 위로 올라온 연출부원 하나가
형사삼이 마신 만큼 다시 병에 소주를 채우려는 장면에서 뒤늦게 영상이 멈췄다. 생각해보면 방금 봤던 장면에서처럼 보통 저런 일은 연출부원이 한다. 그런데 처음 병에 술을 채운 사람은 감독이라고 했다. 왜 감독이 그런 일까지 직접 했을까? 혹시 자신이 무언가 표시한 병에 직접 술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 결과 지금 그는 경찰서에 있다. 그 다음 테이크였다. 형사삼이 즉흥 연기를 했다. 만취한 척 평상을 손으로 세게 내리쳐 방금 옆에 있던 빈 병 하나가 쓰러졌다. 장현이 쓰러진 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상황은 계속됐다. 나는 그 테이크가 꽤 마음에 들었다. 형사삼의 즉흥 연기도 좋았고 장현도 자연스럽게 받았으며 마지막 대사도 모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테이크는 감독의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했다. 왜일까? 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스크랩북을 집어들어 방금 전 테이크의 NG 사유를 찾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상에 다시 놓인 소주병의 상표가 정면으로 보임. 그 상표는 영화 속 시대와 장소를 보여주려 일부러 준비한 소품인데 왜 상표가 드러나면 안 될까? 그때부터 나는 평상에 놓인 빈 소주병 위주로 장면을 보았다. 그러자 곧 아무래도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띄었다. 평상 위에 다시 세팅한 빈 소주병의 상표를 카메라에 정면으로 보여주는 테이크가 단 하나도 없었다. 기껏해야 상표의 옆부분이 살짝 보인다거나 다른 병에 겹쳐 잘 보이지 않게 두었다. 누군가가 병을 건드려 살짝 움직이기라도 하면 다음 테이크 때는 여지없이 상표가 잘 보이지 않도록 세팅을 하고 촬영했다. 카메라를 향해 상표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병은 단 하나뿐이었다. 장현이 형사 3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 소주병. 딱 그것 하나뿐. 나는 5번째 테이크를 다시 돌려봤다. 형사 3의 애드립 때문에 쓰러져 장현이 평상 위에 다시 세운 그 소주병을 특히 자세히 보았다. 그러자 비로소 보였다. 병의 상표 중앙에 있는 아주 작은 흠집을.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했다. 그대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난 나는 스크립터를 찾아가 다짜고짜 물었다. 감독님이 술을 채운 병 하나 빼고는 다른 병들의 상표에 전부 흠집이 있었나요?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곧 줄줄이 털어놓았다. 네, 촬영 시작 직전에 미술팀이 촬영했을 병들을 가져왔는데 병에 붙어있는 상표가 이동 중에 어디 부딪혔는지 상태가 조금 온전치 못하다고 했어요. 저도 봤는데 심한 건 아니지만 상표의 귀퉁이가 살짝 찢어 있거나 중간에 작은 구멍이 나 있거나 아무튼 한 병 빼고는 전부 흠집이 나 있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술을 사서 바로 마시는 설정인데 좀 꺼림칙한 거죠. 가뜩이나 디테일 노래 부르시는 감독인데 결국 결론이 나온 게 어차피 술을 따를 한 병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마신 것처럼 평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으니까 온전한 부분만 보이게 하거나 다른 병으로 흠집을 가리게 한 거죠. 그리고 멀쩡한 한 병만 골라서 감독님이 술을 채웠고요. 병을 바꿀 때 범인은 한 가지 작업을 더 했다. 농약이 미량 남아있는 병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병에 작은 흠집을 냈다. 농약이 들어있는 병 하나만 상표를 온전히 둬서 감독이 술을 채울 병을 미리 정해둔 거다. 표시가 없는 게 곧 표시였다. 이제 명백하다. 형사 3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이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형사 3은 대본에 없는 연기로 내게 다행 메시지를 남겼다. 누군가 나를 살해했으니 그 범인을 밝혀달라고.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볼까. 나를 죽인 탑스타의 그 추악한 이면을 밝혀달라고.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형사처럼 굴었다.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물어 어제의 촬영 일정을 세세히 확인했다. 대략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았다.
스태프들이 들판에 농약을 친 시각이 약 오전 12시. 그때부터 오후 4시경까지 스텝 정원이 강당 안에서 촬영 대기. 잡초가 죽은 오후 4시경부터 강당 옆 들판에서 장현이 짧은 촬영 하나를 소화했고 오후 5시부터 강당 안에서 저녁 식사 및 휴식. 오후 6시부터 밤 7시까지 촬영 준비를 하고 밤 7시에서 8시까지 장현을 제외한 형사팀을 마을 초입에서 촬영. 밤 8시부터 촬영 준비 후 정자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촬영을 시작. 이 시간표에서 내가 주목한 시점은 바로 7시부터 8시까지의 1시간이다. 그 외의 시간은 스태프들이 강당에 모여 있거나 자주 들락날락했다. 밤 7시부터 8시까지야말로 거의 모든 스텝이 마을 초입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기에 강당 안은 그때가 제일 한산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촬영이 없던 장현은 역시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의 행적을 묻는 내 질문에 그와 함께 대기 차량에 타고 있던 분장팀 스텝이 이런 말을 했다. 장갑이랑 마스크를 챙기더니 잠깐 뛰고 오겠다고 나가셨어요. 소화 좀 시킨다고. 그때요? 한 7시 정도? 아! 이어 무슨 생각이 난 듯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내게 말했다. 정확히 7시 11분에 나가셨어요. 친구가 막 장현 배우님 사인 하나만 받아달라고 그때 문자로 부탁해서 제가 종이를 꺼내들고 부탁했을 때라서요. 제작 부원 하나가 그 증언을 뒷받침했다. 비품 하나 갖다 주고 강당을 지키러 돌아가는 길에 장현 배우님을 딱 마주쳤죠. 네, 강당 앞쪽 길에서요. 7시 10분? 20분? 네, 강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저 혼자였어요. 아, 참. 막 강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옆 들판에서 음향팀 스텝이 현장을 따고 막 철수 중이었어요. 로케이션 현장에서는 보통 촬영 장소에 고요한 소리를 녹음한다. 제작 부원의 이야기는 그때 마침 음향팀 스텝 하나가 강당 옆에 들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흥분한 나는 그대로 그를 찾아가 물었다. 혹시 장현이 강당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냐고. 글쎄요. 강당을 등지고 있어서 누가 그 안에 들어갔는지는 못 봤는데. 만약 그가 장현이 강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혹은 쓰레기통이라도 뒤지는 장면을 봤다면 그건 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아쉬운 마음에 어렵게 돌아서 몇 걸음 떼는데 그가 뒤늦게 무슨 생각이 났는지 내 등에 대고 소리쳤다. 어쩌면 들은 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를 따라 강당 안으로 들어가자 그가 곧 음향 장비 하나를 가져왔다. 이전 현장에서 몇 번 호의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탓인지 그는 흔쾌히 당시 녹음했던 소리를 들려줬다. 나는 우선 시간부터 확인했다. 이거 정확히 언제 녹음된 건지 알아요? 그가 장비의 버튼을 몇 번 익숙하게 누르더니 말했다. 7시 14분부터 19분까지요. 차에서 나온 장현이 강당까지 달리면 딱 도착하고 남을 시간이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5분 내내 들리는 건 오직 들판을 세차게 가르는 바람소리뿐이었다. 그렇게 서너 번을 들었을까? 아무래도 의미가 없어 그만 들으려던 참이었다. 아까부터 옆에서 함께 그 소리를 듣던 음향기사가 혼자 무얼 들었는지 기기를 조작해 특정 구간의 소리만 날카롭게 키우고는 그 구간만 반복 재생시켰다. 그제야 내 귀에도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한 10번쯤 반복해 들었을 때였다. 음향기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강당 입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었다. 이거 보라는 듯 그가 씩 웃으며 강당의 철문을 열었다. 끼. 장현은 분명 그때 강당문을 열었다.
현장에는 범인 3이 형사 3을 죽인 범인을 쫓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죽은 형사 3과 내가 같은 대학을 다녔던 친한 친구라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문도, 장현의 동선을 캐물은 일로 내가 그를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다. 사람들의 반응은 뻔하게 나뉘었다. 나를 응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물론 대다수가 후자였다. 그들은 이 세계의 질서를 깨려는 나를 달갑게 보지 않았다. 나는 몇 안 되는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 결과물을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봐야 할 마지막 단서의 담당자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바로 메이킹 필름이다. 보통의 촬영 현장에서는 영화의 홍보에 사용하거나 DVD를 만들 때 보너스 트랙에 담을 용도로 제작 과정에 담긴 영상을 따로 찍는다. 그게 내가 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였지만 그걸 담당하는 스텝은 아까부터 내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얼씬도 말라는 뜻이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나는 기어코 그에게 다가갔다. 결국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뿐이었다. 내가 울상을 지으며 말을 꺼내려 하자 그가 보고 있던 스마트폰에 눈도 떼지 않고 내 말을 막았다. 이미 복사해서 다 경찰에 넘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형사 3님이 왜 이러세요? 범인 3 주제에 형사 노릇하지 말라는 투였다.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내 모습을 근처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형사이가 보란듯 비웃으며 강당 밖으로 나갔다. 나는 구석의 낡은 의자에 털썩 앉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다. 모든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역시 장현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겨우 지금껏 알아낸 정도로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아니, 그런 게 대체 있기나 할까. 무언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황에 아쉬움을 넘어 답답함을 느끼는데 밖으로 나갔던 형사이가 강당문을 거칠게 열며 나타났다. 새파랗게 질린 그 얼굴을 보자마자 밖에 무언가 심각한 일이 터졌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기 정자에 형사 일이 죽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강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해져 밖으로 급히 뛰쳐나가는데 파수꾼처럼 문 옆에 서 있던 형사이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강당 밖으로 뛰쳐나간 후 그가 달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여유롭게 뒷걸음질 쳤다. 그러고는 내게 표정으로 말했다.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고마운 마음을 느낄 새도 없이 메이킹 필름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허겁지겁 카메라 전원을 켜 어제 장현이 운동하러 나갔다는 그 시간대와 가까운 영상들을 확인했다. 우선 6시 38분에 찍은 영상이 있었다. 강당한 분주한 스태프들이 보였다. 장비를 옮기는 촬영팀, 비품을 정리하는 제작부,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 중인 조윤출이 보였다. 그들을 촬영하며 카메라를 이동하는 중간에 미술팀 실장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꿇어앉은 그가 바닥에 나무 판자 하나를 두고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내가 아침에 본 그 나무 판자였다. 7시 3분, 사람들이 모두 나가길 기다린 듯 카메라는 텅 빈 강당의 모습을 천천히 훑어 보여줬다. 강당 한 구석에 그 문제의 소주병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보였는데 그 병들의 주둥이 위에 아까 봤던 그 빨간 나무 판자가 올려져 있었다. 실장이 색을 다 칠한 후 그 위에 말리기 위해 올려둔 모양이었다. 다음은 마을 초입에서 진행된 촬영 현장을 찍은 영상이었고 그 다음은 다시 강당이었다. 시간은 8시 4분. 카메라는 촬영을 끝내고 강당 안으로 들어오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담았다. 막 강당에 들어온 연출본 하나를 인터뷰할 때 그 뒤로 다시 그 빨간 나무 판자가 보였다.
그건 여전히 소주병들의 주둥이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왜인지 나는 아까와는 어딘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서둘러 이전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나의 느낌이 맞았다. 7시경에 찍힌 나무 판자의 모서리는 박스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는데 8시경에 찍힌 판자 모서리 방향은 박스 모서리의 방향과 어긋나 있었다. 그 사이에 누가 저 나무 판자를 건드렸다. 누군가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저 병을 바꿔치기 했다. 페인트. 아까 미술팀 실장이 지고 흔들던 한쪽 귀퉁이만 나무색이 드러났던 그 빨간 나무 판자가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다. 아, 그래. 그렇다. 범인의 손에는 아마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 있을 것이다. 아니지. 만약 장현이 범인이라면 멍청하게 저 병들을 맨손으로 만지진 않았을 거다. 스텝도 아닌 장현이 자신이 술을 따랐던 병 외에 다른 병에도 모든 지문이 나온다면 의심을 받을 테니까. 장갑이랑 마스크를 챙기더니 잠깐 뛰고 오겠다고 나가셨어요. 소화 좀 시킨다고. 이어 분장팀 스텝에게 들었던 말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강당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막 밥차에서 뛰쳐나온 파란 그녀들이 멀리서 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광경이 보였다. 그 무리는 강당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선두에는 아까 강당을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보였다. 그 뒤로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도 보였다. 그리고 그 모두의 중심엔 그가 있었다. 훤칠한 키에 시원한 이목구비. 장현. 탑스타가 돌아왔다. 누추한 강당 안으로 들어온 탑스타가 그곳이 원래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강당 중앙으로 나아갔다. 매니저들과 소속사 직원들이 신하처럼 그 뒤를 따랐고 파란 그녀들은 시녀처럼 그 뒤를 이었다.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경찰들은 그를 경호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뒷걸음질 치는 기자들은 그의 열렬한 신도들 같았다. 그들의 중심에서 걸음을 멈춘 탑스타가 자신의 세계를 한번 둘러보고는 남자다운 그 입술을 서서히 뗐다. 잠시 숨을 고른 그가 특유의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스태프들과 동료 선후배 배우님들. 어젯밤 이 영화에서 형사 역할을 맡아 저와 호흡을 맞추던 젊은 배우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사 3. 아니, 성진은 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 학창 시절은 그 친구와 함께 만든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그 친구는 늘 에너지가 넘쳤고 배우 생활 중 지칠 때마다 저는 그런 성진이를 보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성진이가 지금 당장이라도. 탑스타는 그 부분에서 울컥했다. 적절했다. 애써 울음을 삼킨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더 말을 잇지 못한 장현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와 파란 그녀들의 울음소리가 지금 이 순간이 절정임을 알렸다. 강당 안의 모두가 그의 세계에 빠져들었을 때 그가 울음 섞인 마지막 대사를 토해냈다. 저는 오늘 오후까지 성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못다한 촬영이 있었지만 도저히 다른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를 보고 환히 웃는 성진이와 눈이 마주치고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네, 성진이는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꿈 많았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연기할 수 있다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성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영화 꼭 완성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옆에 있던 기자의 노트북 화면에 막 쏟아지는 문구를 보았다. 장현, 죽은 친구를 위해 촬영 강행. 그렇지.
숫자로 불리는 단역의 죽음쯤은 장현이라는 별을 더 빛내는 연료로 쓰고 버리겠지. 탑스타의 뜻대로 강당 옥상에서는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다. 스태프들은 모처럼 바쁘게 움직였고 배우들은 다시 시나리오에 눈을 돌렸다. 관객도 늘었다. 경찰 몇몇이 사건 조사를 핑계로 촬영 현장을 구경할 참이었고 기자들은 장현의 마지막 장면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꺼냈으며 파란 그녀들은 당연히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촬영을 기다리던 장현이 현장에 있던 한 스텝에게 긴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쳐다봤다. 아마 그는 내가 형사 3을 죽인 범인을 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은 대학을 다닌 절친한 친구라는 이야기도. 무엇보다 내가 그를 범인으로 생각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옥상으로 올라오기 직전 나는 분장팀 스텝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했다. 나는 장현이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장갑을 끼고 있냐고 물었고 그녀의 대답은 yes. 장현이 페인트가 묻은 장갑을 오는 도중에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장현이 장갑을 낀 탓에 손의 촉감이 느껴지지 않아 페인트를 만진 줄 몰랐을 거라고 추측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그의 장갑을 찾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연출부 하나가 내가 입을 자켓을 건네주며 곧 촬영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마지못해 재킷을 입는데 그 안주머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내본 그것은 2000년대 초중반에 썼을 듯한 검은색 폴더폰이었다. 이전 현장에서 썼던 소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둔 모양이었다. 그걸 보자 죽은 형사 3이 장현을 위협할 때 언급했다던 그 검은색 폴더폰이 자연스레 생각났다. 대체 무엇일까? 이 톱스타의 비밀은. 그것은 형사 3이 마셨던 독배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일까? 온통 어두운 세상에 희고 노란 빛들이 터진다. 그 빛들이 만들어낸 세계의 중심에 장현이 선다. 모두가 그를 주목하며 숨죽이면 누군가 이 세계의 시작을 알린다. 액션! 난간한 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내게 다가온 형사이가 나와 눈높이를 맞추고는 내 멱살을 잡았다. 말해. 누구야? 누가 죽였어? 아님 여기서 떨어뜨려 죽어볼래? 그의 어색한 대사가 끝나면 이제 장현의 차례다. 형사 이의 뒤에서 나를 가만히 지켜보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내 앞에 멈춘다. 한동안 나를 내려다보던 그가 폼을 잡고 말했다. 안 부끄럽냐? 이렇게 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그의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웃음이 터져버렸다. 남의 손을 빌려 친구를 살해하고 스텝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뒤에 비겁하게 숨은 놈이 하는 말이 뭐? 감독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범인삼, 웃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갑시다. 쓸모없는 장면들이 지나가면 내 앞에 선 탑스타가 뻔뻔하게 반복한다. 안 부끄럽냐? 이렇게 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이제 내가 해야 할 대사는 아니 내가 그에게 할 말은 내가 왜 너 같은 놈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해야 하지? 시간도 없는데 범인삼, 집중 좀 합시다. 아까보다 한층 날카로워진 감독의 말투를 듣자 나는 그에게도 분노가 치밀었다. 장현만을 바라보는 이 세계가 역겨웠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느새 또 내 앞에 선 장현은 나를 내려다보고 내가 할 대사를 재촉했다. 어서 빨리 내가 바꾼 그 대사나 하고 꺼지라는 표정으로. 저런 놈에게 살려달라고 빌 수는 없다. 그들이 원하는 대사만 해서야 나는 영원히 숫자로 불릴 것이다. 그래, 결심했다. 그와 나의 세계를 뒤집기로. 너는 안 부끄럽냐? 장현이 움찔했다. 나는 한 번 더 그에게 덤볐다. 너는 안 부끄럽냐? 애드립인 줄 알았는지 내가 다른 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장면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이건 NG가 아니지. 이게 이 뻔한 영화에서 유일하게 봐줄 만한 장면일 테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그대로 뒤를 돌았다. 빛이 쏟아져 눈이 부셨다. 내 앞에는 이제 나를 비추는 조명과 내 모습을 담을 카메라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이크와 나만 바라보는 관객들이 있었다. 잠깐 그때가 떠올랐다. 내가 나무였을 적 모두가 나 하나만 바라보던 그때. 나는 관객들을 서서히 둘러봤다. 어쩌면 그들은 모두 알 것이다. 형사 3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적어도 여기서 누가 가장 의심스러운지, 장현이라는 탑스타를 건드려 행여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못 본 척 고개 돌리거나 듣고도 못 들은 척 입을 다물었다. 한낱 무명 배우인 내가 알아낸 사실을 경찰이 못 알아냈으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저기 한 구석에서 나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김미경이라는 앳된 여자아이의 과실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 나는 장현보다 더 남자다운 내 입술을 뗐다. 어제 영화 촬영 중 단역 배우 한 명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겨우 형사 3이 죽어서 그런가요?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닌가요? 어이없는 표정을 한 감독이 내게 소리라도 지르려는 기세였지만 내가 먼저 질문을 던져 그의 말을 막았다. 감독님, 조사받을 때 말씀하셨나요? 형사 2와 3의 배역이 바뀐 일이요. 혹시 감독님이 배역을 바꿨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장현이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빼고요. 감독은 당황했고 경찰은 달라진 눈빛으로 그를 봤다. 감독님은 어제 그 8개의 빈 병 중에 농약이 담긴 병을 골라 소주를 채웠습니다. 감독님이 하필 그 병에 술을. 그래서 뭡니까? 여기까지 말하자 그가 코드숨을 치며 내 말을 잘랐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의심한다고. 내가 그 병에 술을 채운 건 다른 병들엔 전부 흠집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내 이미 경찰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고맙게도 그가 내가 꺼내려던 서두를 대신했다. 네, 그겁니다. 감독님,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병이 흠집을 낸 겁니다. 흠집 없는 단 하나의 병에, 그러니까 농약이 들어있던 병에 감독님이 술을 채우게 하려고요. 형사 3이 죽은 건 스태프의 과실로 일어난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살인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나는 잠시 쉬며 장현을 봤다. 그는 아까부터 우습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현장에 있던 분들은 알다시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범인의 정체를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있던 모두에게는 겨우 형사 3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박성진이란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뒤를 돌아 장현을 봤다. 장현 배우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젯밤 7시 15분경 왜 이 강당 안에 들어가셨나요? 어쩌면 그가 당황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배우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강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네. 운동하느라 강당 근처를 뛰기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뒤를 돌아 아까 내게 증언을 해준 제작부원을 찾아 물었다. 그때 장현을 강당 앞에서 보셨다고 했죠? 잠깐 머뭇거리던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네. 7시 몇 분쯤 강당으로 가는 길에 장현 배우님을 마주쳤습니다. 아, 그래요. 강당을 한 바퀴 돌아오는 길에 저 스텝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강당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나요? 나는 서둘러 대받은 장현의 질문을 무시하고 이번엔 음향 스텝을 찾았다. 그는 내게 기대를 거는 부류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 있는 남자답게 나와 눈을 채 마주치기도 전에 증언했다.
제가 7시 14분부터 19분까지 강당 옆 들판에서 현장음을 녹음했는데요. 15분과 19분에 각각 한 번씩 끽 하는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계속 들어보니까 이 강당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였어요. 내가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거들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강당에 들어갔다가 나온 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돌아가는 장현 배우를 마주친 제작부원이 강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그 문 여는 소리는 누가 낸 걸까요? 장현이 실토를 했으면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그는 끝까지 버틸 기세였다. 나는 한 번 더 몰아붙였다. 7시 11분, 장현은 마을 초입에 있던 자신의 대기 차량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목격자는 그와 함께 차 안에 있던 분장팀뿐만 아니라 마을 초입에서 촬영을 진행하던 스텝 등 한둘이 아닙니다. 그 길로 장현은 강당으로 달립니다. 7시 15분, 강당에 도착한 그는 강당 옆 쓰레기통 안에서 농약이 담긴 병을 꺼내고는 아무도 없는 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품으로 쓰일 빈 소주병을 찾아낸 그는 목과 같은 날카로운 걸 이용해 그 병들의 상표에 작은 상처들을 냈죠. 농약에 담겨있던 병의 상표에만 아무 상처도 내지 않고 그 박스 안에 넣었죠. 그 모든 작업을 마치고 강당을 나온 시각이 7시 19분. 녹음본에는 아슬아슬하게 이때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까지 잡혔습니다. 그리고 달린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증언한 제작부 스텝과 마주친 거죠. 내가 여기까지 정리해 말하자 장현이 빤히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그의 시선을 여유롭게 받았다. 그렇게 봐야 했다. 모두 알고 있다는 눈으로. 아닌가요, 배우님? 내가 한 번 더 다그치자 그가 결국 그동안의 태연한 표정을 그만뒀다. 그리고는 곧 피식하며 작은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씨발. 그와 떨어져 있던 스태프들은 못 들었겠지만 그와 가까웠던 나는 분명히 들었다. 바로 옆에 있던 형사 이의 표정이 살짝 동요하는 걸 보니 아마 그도 들었다. 짧은 코드숨을 한 번 더 친 장현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들어갔어요.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쉬는 강당 안은 어떤가 싶어 그냥 궁금해서 잠깐 둘러보고 나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소주병이요. 병은 무슨.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범인 2님, 아니 3님인가. 무엇보다도 제가 성진이를 왜 죽입니까? 성진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오랜 친구예요. 정말이지, 전 지금 이 상황이... 그가 돌연 울먹이는 걸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나는 그가 실토하기만을 바랐지만 그는 끝내 버텼다. 애초에 결정적인 패 하나 없이 성급히건 싸움이었다.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 그때 어둠 속에서 의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은 아까 조사받을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형사 이가 입을 열었고 장현이 울음을 멈췄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선 형사 이가 모두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이번 영화를 하면서 장현 배우님 그리고 형사 쌈과 많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개를 돌린 형사 이가 장현과 눈을 마주치고는 말을 이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목격한 둘의 관계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죽은 성진이 형이 장현 배우님을 늘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떨 때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요. 하지만 장현 배우님은 그럴 때마다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처럼 닥쳐. 장현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형사 이의 말을 잘랐다. 이번엔 모두가 들었다. 아차 싶었는지 그가 뒤늦게 화를 눌러가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술을 몇 번이나 같이 마셨다고 아는 척을 하십니까? 남들이 들으면 아주 오해할 말을 하시네. 모두가 그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꼈을까.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서둘러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미 국민 청년 장현의 모습이 아니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병을 바꿨다고. 그런데 소품이 있는 강당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게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내 바로 뒤에 들어갔다는 스텝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강당을 들락날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다들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던데. 그의 말이 맞았다. 그 후로 강당을 들락날락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형사의 증언으로 톱스타의 이면이 드러났지만 결국 거기까지의 그 증언이 그의 범행까지 증명할 수는 없었다. 견고한 그의 세계를 깨트리기엔 내가 가진 망치가 너무 물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관객들을 둘러봤다. 내게 모였던 시선이 하나둘씩 흩어졌다. 다시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 그럴 순 없다. 여기서 내가 페인트가 묻은 그 장갑이라도 내놓는다면 그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비밀. 그의 치명적인 비밀. 급히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은 나는 검은색 폴더폰을 꺼내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렸다. 그렇다. 연기라면 내가 그보다 분명 한 수 위다. 대학 시절 성진이와 저는 매일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게 외친 내게 다시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한번 숨을 고른 나는 장현을 봤다. 내가 들어올린 휴대폰을 보고 격하게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보며 나는 직감했다. 내가 이겼다고. 당시 아이돌이었던 장현이 TV에 나올 때마다 성진이는 학창시절 그와 어울려 다녔던 이야기를 제게 자주 했습니다. 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요. 씨발,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휴대폰은 촬영 현장에 남아있던 성진이의 가방에서 찾아낸 물건입니다. 아마 또 장현 배우에게 보여주며 협박하려고 가지고 왔을 겁니다. 지금껏 그랬으니까요. 옳지 못한 일이지만 성진이는 늘 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으로 영상? 영상이 있어? 장현이 섬뜩한 눈을 하고 내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동시에 모든 관객이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내 다음 대사만을 기다렸다. 휴대폰을 더 높이 들어올린 나는 마지막 대사를 외쳤다. 여기 이 휴대폰을 증거로 경찰에. 그때였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장현이 마치 성난 황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내 허리를 거세게 휘어잡은 그가 나를 옥상 난간까지 밀고 나갔다. 야수 같은 그 힘에 밀려 난간에 거칠게 부딪힌 나는 그만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장현이 재빨리 그걸 주었다. 한껏 흥분한 그가 막 휴대폰을 열어보려는 찰나 어느덧 달려온 형사이가 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다시 뺏어들었다. 두 사람은 낮은 옥상 난간을 옆에 두고 팽팽한 힘싸움을 벌였다. 경찰들이 그때야 달려들었지만 조금 늦었다. 형사이가 휴대폰을 쥔 손을 난간 밖으로 뻗었고 장현 역시 그걸 되찾으려 손을 쭉 뻗었다. 그때 그의 허리가 난간에 위태롭게 걸렸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거침없이 손을 뻗은 그가 기어코 휴대폰을 움켜잡았다. 동시에 그의 몸이 난간 밖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장현의 몸이 잠시 허공에 떠오른 것처럼 느껴진 찰나 그가 곧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내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내가 잘못 봤을까? 한참 아래로 떨어지는 톱스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강당의 검은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감은 내 눈을 간지럽혔다.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낡고 긴 의자에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니 다수의 경찰이 강당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탑스타가 추락한 후 나는 내가 밝혀낸 모든 것들을 경찰에게 털어놓았다. 장현의 소지품 중 빨간 페인트가 묻은 검은 장갑이 있을 거고 메이킹 영상을 보여주며 그게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이야기도 했다. 잠시 뒤에 나를 찾아온 경찰이 말했다. 검은 장갑은 있지만 빨간 페인트가 묻어있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 세탁을 했을 수 있으니 가져가 조사해보겠다고. 어쩌면 장현은 장갑에 페인트가 묻었는지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끼고 나간 장갑이 갑자기 없어진 걸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길까봐 버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와 세탁하는 방법을 택했다. 어차피 손가락에 묻은 작은 페인트 자국 따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침착한 판단이었다. 의자에서 일어난 나는 천천히 강당의 출구를 향해 걸었다. 이제는 나도 이곳을 벗어날 때가 됐다. 회색 철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 얼굴에 가득 쏟아졌다. 그 빛에 잠시 눈이 부셨다. 강당 앞에 서 있던 한 무리의 기자들이 나를 보고는 일제히 손을 들었다. 어젯밤 그 사건 이후 그곳에 있던 모든 기자가 나를 찾았다. 기사가 어떻게 날까? 진짜 범인을 밝혀낸 범인 3. 친구의 죽음 이후 그 진실을 밝혀낸 범인 3. 아니,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겠지. 당분간 인터넷을 도배할 헤드라인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강당의 문 옆쪽에서 소품을 정리하는 스태프들 중 김미경이라는 그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었다. 이틀간 일어난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애초에 그 병에 농약을 담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 글쎄, 과연 이 모든 게 그녀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결국 언젠가는 일어났을 일일 것이다. 그녀가 주워서 옮기던 소품 중 페트병 하나가 떨어져 내 앞으로 굴러왔다. 허리를 숙여 페트병을 주운 나는 힘없이 다가온 그녀에게 웃으며 그것을 건넸다. 초췌한 얼굴을 한 그녀가 페트병을 받으려 내게 손을 뻗었을 때 나는 동시에 두 가지 색을 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걸려있는 파란색 팔찌와 손가락에 묻은 빨간 페인트 자국. 경씨! 나를 기다리던 기자 중 하나가 내 이름을 불러 나를 깨웠다. 잠시 그대로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고개를 돌려 강당 안을 봤다. 골치 아픈 표정의 경찰들과 분주히 철수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의자에 가만히 앉아 날 바라보는 형사 2와 눈이 마주쳤다. 어제의 일 때문일까? 그 역시 강당의 음침한 광질만큼이나 어두운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불안한 시선을 외면하고 다시 앞을 봤다. 수많은 기자가 나를 보며 환히 웃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페트병을 쥔 손에 힘을 빼지 않자 그녀는 곧 울음이라도 쏟을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한동안 그녀의 그 글썽한 눈을 마주했다.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빼고 페트병을 놓았다. 울먹이는 그녀를 등지고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이제는 내 이름을 불러줄 그 세계로.